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과학과 기술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욕망의 역사, 성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처음으로 성인물을 접했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납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성인물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인분들 중에는 사실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에게 오는 댓글이나 메일을 보면 학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학생들도 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상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성과 관련해서 꽤 많이 다루었는데 인류에게 있어 역사에 있어서 성은 그 시대를 가장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복장, 연애, 결혼, 사교, 생활, 제도에 이르기까지 성은 그 사회를 주도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추구하는 것에 따라 변화했죠. 이 말은 성문화를 타고 역으로 올라가면 그 시대의 분위기와 생활상 심지어 경제와 정치까지도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재미있잖아요. 또 너무 쉬쉬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친 것처럼 하고 다녀서는 안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올바르게 즐기는 건 좋은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성인물을 접하지 않는 게 더 힘들 정도로 다양한 플랫폼의 성인 컨텐츠가 만연해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에 따라 접근도 쉬워지고 다양해지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손쉽게 은밀한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파트도 있습니다. 성인물을 처음 접하는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2023년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 10대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음란물을 처음 접하게 된 나이가 고작 9살이었습니다. 2022년 미국의 비영리 단체 커먼센스 미디어 역시 미국의 13세부터 17세 청소년 13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 중 15%는 10살 혹은 더 어렸을 때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처음 접했다고 답했죠. 심지어 해당 조사에 따르면 52%의 아이들은 일반적인 음란물이 아닌 가학적인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고요. 2023년 6월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4학년 이상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17,1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40%는 음란물과 폭력물 등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의 조사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였죠. 근데 이건 뭐 폭력까지 합친 성인용 영상물입니다. 쇼츠만 넘겨도 느와르 장르의 영화가 많이 나오니 40%는 오히려 낮다고 생각되네요. 앞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성인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 성인물을 접하셨을 테죠. 걱정되는 부분은 접하는 나이가 어려진다는 점, 제대로 된 성교육이 되기도 전에 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4살에서 5살 정도를 성교육 시작의 적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보기 위해 이용한 매체를 보면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가 96.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성인물에 접근하는 연령이 낮아진 것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때문이고요. 과거에는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접근이 너무 쉬워졌죠. 이렇게만 보면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극적인 것에 손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전부 인터넷 탓으로 보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악의 원흉처럼 보이죠. 사이트들을 홍보할 때 쉽게 접근이 가능한 SNS를 통해 한다는 것을 보면 SNS도 문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SNS, 인터넷의 발달은 많은 사회 문제를 낳았죠. 그런데 사실 이건 인과관계가 잘못된 주장입니다. 애초에 인터넷과 같은 기술 발전을 주도한 산업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성인물 산업이거든요. 기술 발달의 역사를 다룰 때 성인물 산업이 끼친 지대한 영향력은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체 성인물이 어떻게 기술 발달을 주도했다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인물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성인물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죠. 역사적으로 성인물과 성산업의 기원을 알아보려면 언제부터 인류가 성을 사고 팔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이게 사실 인류 최초의 직업 중 하나로 매춘부가 언급될 정도라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최초의 매춘은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신전 매춘이라 불리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했는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주변에서 여사제가 남성 방문객과 성행위를 했다는 서술이 남아있죠. 메소포타미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신전에는 순례객과 여행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신전에서는 전문 접대부를 두어 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순례객과 여행자들은 곡물을 바쳤습니다. 이 곡물들은 신전의 유지를
이들을 위한 재원이 되었고, 신전 매춘은 고대 종교에서 중요한 의식으로서 자리했죠. 또 고대 이집트는 파피루스나 벽화, 조각 등에서 성의 장면을 비교적 노골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몇몇 파피루스 중에는 명백히 성행위 장면이 묘사된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의 귀족과 왕족 문화에서 성적 향락이 예술로 승화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성문화에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남색과 같은 동성애적 관계도 공공연하게 인정될 정도였죠. 폼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성매매가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이들을 위한 대규모 시설이나 사창가가 존재했던 흔적도 다수 발견되었고요. 이때는 매춘부의 급도 존재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했다가 변호사가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들어 몸을 보여주고 무죄를 선고받은 프리네는 최고급으로 대우받는 매춘부 헤타이라였죠.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시인 사포가 말한 대로 아름다운 곳에 선함이 깃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들은 저 완벽한 아름다움은 신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신의 의지 앞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죄이다라고 말했죠. 19세기 이후부터 인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소설이나 영화, 사진, 그림 따위를 통틀어 포르노그래피라고 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어원이 고대 그리스어 포르노그래피아죠. 매춘부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 단어와 쓰다, 그리다, 기록하다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 단어를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볍게 본다면 옛날 사람들도 성적인 거 되게 좋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성매매와 성적 이미지는 그 자체가 예술, 오락, 사회적 교류, 경제활동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성과 관련된 활동이 숨겨야 될 은밀한 무언가가 아니라 사회에 자연스럽고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자 의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의학자 갈레노스는 인간의 생식 구조와 성 반응에 대해 연구하며 그 시대 과학자들이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발전시켰죠. 또한 갈레노스의 연구는 성을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관심을 촉발시키고 성병 연구와 해부학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동시에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성과 관련된 것이 다른 것들에 비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즉 사람들에게 익히고 보여지고 팔리는 것들에 성적인 것을 집어넣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에 성적인 요소가 자주 포함되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예술에 한해서는 보수적인 시대에도 성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예술이냐 외설이냐는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대부터 단순히 오락과 유의를 넘어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술과 문학, 철학에도 영향을 끼친 성인물은 중세시대로 넘어오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 국교화한 이후 유럽 전역의 기독교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성에 대한 시각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결혼 이외의 성관계에 대한 금기가 강화되자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는 심각한 죄악으로 여겨졌죠. 종교기관들은 교회법을 통해 성적 표현을 제한하고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중세시대의 미의 기준을 보면 지금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가슴이 작아야 했거든요. 이유는 앞서 말했듯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성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죄악시되면서 가슴이 큰 여자는 성적 매력이 많기 때문에 순결하지 못하고 정숙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오히려 정숙과 순결이 미덕이었던 중세에는 가슴이 작은 여자가 선호된 것이었죠. 뭐 어쨌든 이런 분위기였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음지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역시 성매매를 완전히 전면 금지하기보다 차라리 통제와 과세를 택한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면 14세기 유럽 여러 도시에서 공인 매춘 지역을 운영하거나 축제기간과 같이 특정 시기에는 성매매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뭐가 크게 변화했냐? 이때부터 성매매를 비롯한 성산업, 포르노그래피 등이 지하화되었거든요. 중세에도 인간의 성적 욕망을 묘사하는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고대처럼 자유로운 성적 표현과 묘사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규제와 검열을 뚫고 성인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또 음지화되면서 성매매는 물론 풍습과 작품들까지 더 기괴해졌습니다. 이후 교회 중심 문화가 쇠퇴하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과 지식, 문화, 예술이 크게 부흥한 시기인 르네상스 시대가 오죠. 그리고 이쯤 성인물은 급격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함으로써 지식의 대중화 혁명이 시작되었거든요. 인쇄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성적인 문학 작품과 그림들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가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라는 견해가 많죠. 이때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성인물은 돈이 되구나. 하나의
하나의 산업이 되는 순간이었죠. 17세기부터 18세기 걸친 계몽주의 시대에는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이 대두되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성에 대한 연구 역시 다시금 활발해지며 의학과 해부학을 비롯해 체계적인 지식도 함께 늘어났죠. 특히 성병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성 관련 지식이 담긴 출판물도 증가했습니다.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들 역시 성 문제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지적 풍토는 성적 담론을 더 이상 단순한 죄악이나 금기로만 취급하지 않고 학문적 분석 대상으로 인정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적 문헌을 금지하거나 검열하는 움직임도 강화되었는데 금지와 검열, 통제가 강화될수록 포르노그래피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죠. 실제로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는 겉으로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표방했지만 동시에 포르노그래피와 성매매가 번성했던 모순적인 시대였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계층은 겉으로는 엄격한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밤에는 사창가나 비밀 클럽을 찾는 문화가 만연했죠. 또한 유럽 전역에서 제국주의가 확산되면서 식민지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 군인의 유입이 증가해 도시 내 성매매가 성행하기도 했고요. 이때부터 성은 돈 나오는 셈과 비슷했습니다. 시장은 커졌고 수요는 끊임이 없었죠. 19세기 중반 루이 다게르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된 최초의 사진술 다게레오 타입을 발명한 이후 계속해서 다양한 사진술이 확산되면서 인체 누드 사진이 빠르게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성인물이 산업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성인물 때문에 사진술이 발달하거나 기술이 발전한 건 영향은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큰 영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물은 자금을 제공했죠.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풍경 사진은 안 팔려도 누드 사진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으니까요. 음란물을 은밀히 판매하는 전문 업자들까지 나타나죠. 이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작게 인쇄하거나 의학적 참고 자료라고 표기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지그문트 프로이트 같은 학자들이 인간의 성적 행동과 심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학문 분야로서의 성과학을 개척하면서 성에 대한 근기를 깨뜨리고 논의의 장을 확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에디슨이 영화 촬영기를 발명하고 리미에르 형제가 영사기를 발전시키면서 영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초기 영화는 주로 단편 코미디, 일상 풍경, 뉴스, 필름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얼마 안가 성적 요소를 가미한 짧은 영상들이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지에서는 190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스태그 필름이라 불리는 짧은 포르노 필름이 성행했죠. 물론 시대의 분위기상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경찰의 단속도 매우 심했지만 그럼에도 수요는 꾸준했기 때문에 성적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는 지하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혁신, 발전, 기법, 여기다 재미까지 있어야 주목받는 영화나 예술 분야와 달리 조금의 포인트,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성인물 시장에서는 엄청난 자극으로 다가오며 성행했죠. 이 과정에서 성인물을 제작하는 쪽에서도 새로 나온 촬영 기법이나 기술들을 사용했지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는 미국 할리우드가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오히려 대중 영화에 대한 검열이 더욱 강화되었죠.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적용된 헤이즈 법규에 따라 당시 영화 내에서는 폭력과 성적인 표현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검열을 피해 누드 장면을 포함한 영화들이 소규모 극장에서 상영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검열을 피해 성을 다루려는 시도는 제작자로 하여금 할리우드 시스템 밖에서 영화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죠. 즉 검열이 포르노그래피 산업이 영상 제작 산업이 할리우드와 별개로 발전하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영상이란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많은 스태프와 함께 제작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성인물 덕에 소규모 제작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성인물이 아니라면 굳이 할리우드에서 제작하지 않은 질 낮은 영상을 소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이엔드급의 장비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 소규모 팀에도 장비가 필요했기에 즉 수요가 생겼기에 낮은 등급의 장비들도 제작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상은 큰 자극으로 다가왔기에 검열과는 별개로 오히려 사람들의 수요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1930년대부터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담은 포르노 필름이 돌아다니게 되었죠. 필름 복제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대량 유통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인물이 지하시장을 벗어나 주류시장으로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사회는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담론이 확장되면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른바 성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에 피임약이 상용화되고 히피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이 부상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성표현을 해방하는 추세가 나타났죠. 지금 페미니즘이 성상품하다 뭐다 하면서 레이싱걸이나 미녀 콘테스트를 반대하는 것과 달리 기존의 기독교 가치관, 보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성이란 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침대 위에서는 죄가 없다, 잠자리는 쾌락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조신하지 않아도 된다였죠.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플레이보이 잡지가 생겨났고 플레이보이 클럽을 열어 파티를 진행하고 이게 또 나이트클럽 문화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포르노 영화도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고 영화가 아니라 아예 성인물도 보급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성인물을 상업화에 성공하여 큰 자본을 축적한 기업들은 인쇄와 출판, 방송, 영화 등 여러 매체에 투자하며 멀티미디어 회사로 발돋움했죠. 성인물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퀄리티의 영상과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연스레 촬영, 편집 장비와 인쇄 시설 역시 점차 고도화되었죠. 포르노 영화계는 할리우드의 기술을 일부 빌려와 이전보다 훨씬 전문적인 카메라와 조명 시설을 사용했고 촬영 장비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포르노 영화의 영상미도 올라갔고 촬영 장비 회사들은 번 돈을 다시 투자해 더 좋은 진보된 기술을 가진 장비들을 만들어내죠. 대중문화에도 성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연 더 잘 팔리기 때문이었죠. 국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성인물 산업은 어차피 막지 못할 지하 경제였습니다. 세금이라도 거두는 게 나죠. 여기다 성과 대중문화가 합쳐지며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자 문화는 더 발전했고 산업은 더 커졌습니다. 국가는 할 게 없었습니다. 규제만 안 하면 이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지는데 그냥 놔두었죠. 이 시기는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죠. 사실상 이때부터 성인물은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중반에는 소비자용 비디오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는데 대표적으로 소니의 베타맥스와 JVC의 VHS가 경쟁 관계에 있었죠. 이른바 비디오 포맷 기술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최종적으로 VHS였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인물이죠. 당시 성인물 업계는 VHS 테이프를 통해 성인 영화를 제작하고 판매하기를 선호했거든요. VHS 테이프가 베타맥스보다 녹화 시간이 더 길고 제작 비용 또한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정책도 비교적 유연했고요. 성인 영화 시장이 VHS 표준을 사실상 결정지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성인물 산업이 매체와 기술이 자리잡고 형성됐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파트입니다. VHS가 확고히 자리잡자 이전까지는 극장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성인 영상물을 집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디오 대여점이 생겨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고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성인 코너를 따로 두어 손님을 끌어모았죠. 이는 곧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즉 VCR 판매 시장도 자극해서 가정마다 VCR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인 영상물 산업은 VHS 카세트와 복제 장비, 커버 디자인, 유통망 등 여러 관련 산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테이프 복제 기술까지 발전하게 되었고요. 이것들 모두 성인물이 없었다면 동력이 부족했을 거란 평가를 받고 있죠. 무엇보다 영향력을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줘도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1980년대 미국 성인 비디오 시장의 연간 매출은 추산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죠.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겪지 않았기에 혹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적은데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성인물의 영향력은 이제부터이죠.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과 성인물은 서로 큰 영향을 끼치며 성장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인터넷 초창기에 성인 사이트가 일정 사용자를 확보해준 덕분에 인터넷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인터넷을 발명한 군을 발명가라고 본다면 성인 업체들은 인터넷의 상용화를 실현한 혁신 기업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유통 경로가 열리게 된 후 웹사이트 형태로 성인물을 유통 및 판매하는 기업은 그야말로 우후죽순 생겨났죠. 지금이야 재택근무도 많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한다는 개념은 거의 창업자가 아니라면 전무했습니다. 이때 컴퓨터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인터넷 사용량을 늘어나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게 성인물이죠. 인터넷으로 성인물을 보는 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들킬 일도 거의 없었고 저장해놓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꺼내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성인물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다운을 받으려고 해도 용량이 너무 작았거든요. 실제로 인터넷 보급 초기에는 성인물 역시 이미지나 GIF가 주를 이뤘죠. 만약 영상만 편리하게 전달될 수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성인물은 저장 용량, 저장 기기, 인터넷의 속도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죠. 적어도 앞당
당기기는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컴퓨터로 했던 일들은 또 컴퓨터에게 기대했던 수준은 그렇게 많은 용량, 빠른 속도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기업들이 더 큰 용량과 속도를 가진 컴퓨터를 개발할 때 확실한 수요 역할을 해준 게 성인물이죠. 성인물은 언어의 장벽도 없었죠. 영상까지 볼 수 있게 되자 성인 사이트들의 트래픽은 급증했습니다. 트래픽의 증가는 서버 인프라 확장을 촉진했죠. 인프라 확장 기술과 경험, 방법의 개발과 발전에도 성인물 사이트가 영향을 끼친 겁니다. 큰 대규모 영상 트래픽 소화를 필요로 하는 곳은 사실상 성인 사이트밖에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웹사이트 방문 순위를 보면 어느 나라든 상위에 성인물 사이트가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인 사이트들이 대중화시킨 게 있습니다. 성인물 사이트가 최초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확실히 퍼뜨렸다고 볼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인터넷 광고 시장입니다. 사이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영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모으지어죠. 이게 기존 사이트들의 경쟁도 있었지만 나름 치열해진 시장에 진입할 때 신규 창업자들은 딱히 홍보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와 비교해 확실한 차별점을 두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공짜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결제해서 보시죠. 와서 공짜로 보십시오. 대신 저희는 광고로 수익을 올리겠습니다죠. 현재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알릴 곳이 필요한데 전단지를 돌릴 수도 없고 해서 떠오른 게 웹사이트 홍보이죠. 다른 웹사이트에 돈을 주고 광고를 다는 겁니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도 되지 않았을 때라 엄청 저렴하게 광고가 가능했죠. 그리고 성인물은 굳이 타겟 연령대, 성별 이런 것도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것이니까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수익이 되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필요로 하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성인물은 인터넷 광고 시장이 형성되는 시발점 역할에다 인터넷 전체 환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제작되는 성인물을 가져오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았기에 비교적 질 낮은 성인물은 광고를 보고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고 퀄리티가 높은 영상물은 유료로 해두었죠. 사람들은 유료인 것은 상관없지만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이 유출되는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실제로 문제가 많았죠. 당시에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했으니까요. 결제 정보, 특히 신용카드 정보 탈취는 너무 빈번했습니다. 성인물 사이트들은 유저들이 안심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의 익명성과 데이터 보안을 그 어떤 사이트들보다 더 신경 썼죠.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온라인 결제 시스템, 보안 기술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1995년 넷스케이프가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인 보안 소켓 계층 SSL을 개발했는데 이 기술을 초기부터 도입한 곳이 바로 성인 사이트들이죠. 또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자동 청구, 반복 결제, 회원관리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들을 개발하거나 초기에 도입한 것도 성인물 사이트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다운로드를 넘어 사이트에서 직접 스트리밍하는 방식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운로드야 기다렸다가 한 번에 보면 되지만 스트리밍은 속도도 너무 느렸고 서버 부하가 너무 컸거든요. 성인물 사이트들은 대량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서버 기술인 로드 밸런싱, CDN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등을 가장 빨리 도입한 사이트 중 하나가 되었죠. 사실상 선도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도입한다 해도 수익성이 저조했으니까요. 동영상 코덱, 즉 고용량의 미디어 파일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의 적용도 성인물 사이트가 선도했고 지금 우리가 영상 플랫폼에서 경험하는 서비스들도 이때 성인물 사이트들이 거의 다 선도한 것이죠. 대표적인 게 사용자의 네트워크에 따라 화질을 조정하는 기술인 적응형 스트리밍입니다. 이렇다 보니 넷플릭스,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플랫폼들의 기술 기반을 성인물 사이트가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죠. 대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성인물의 영향력이 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 기술과 추천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 기법 등의 발전도 일정 부분 견인했다는 평가가 있죠. 그런데 사실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웹사이트로 천문학적인 돈을 땡기는 성인물 회사가 다른 사이트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투자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성인물이 직접적으로 과학과 의학,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성인물과 성산업이 용인되거나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에는 성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해져서 의학과 과학 발전에 도움을 주었고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신기술을 도입하는 산업으로서 역할을 했죠. 확실한 자금원이 있으니 IT 기업들 역시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해당 기술을 더 발전시키게 된 것이고요. 성인물 업계가 기술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로봇과 VR, AI 같은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죠. 성인물의 신기술을 도입
도입하기 위해 성인물업계는 AI와 VR 스타트업에 조기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성과는 이미 나오고 있죠.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자파리는 성인용 VR이 2025년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성인물은 마냥 좋은 영향만 끼치는 건 아닙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올바르게 즐겨야겠죠. 그런데 또 약한 면이 기술을 발달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 안 되니 또 불법 영상물은 퍼지면 안 되니 인터넷 필터링 기술과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이 발전했고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도 발전했죠. 신기술에 대한 법률도 빠르게 만들어졌고요. 최근에는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고 있죠. 딥페이크가 문제적으로 쓰이는 곳도 보면 성인물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다른 기술이 발달했듯 딥페이크도 신기술과 욕망이 성인물이 합쳐져 범죄로 나온 케이스이니 법률도 만들어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술,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규범과 도덕적 기준도 생겨나야겠죠. 과학과 기술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욕망의 역사, 성인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